이 아이 죽지 않았어요. 우리 윗집에 사는 친구예요. 박준호의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위스키 잔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서재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9살 소녀의 작은 목소리가 4년간 그를 짓누르고 있던 절망의 벽을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뭐라고 했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지만 준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벽에 걸린 아들 민수의 초상화 앞에 서 있는 수연이의 실루엣이 흔들려 보였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지면서 시야가 흐려졌어요. 정말이에요, 아저씨. 수연이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초상화를 가리켰습니다. 이 아이 김준이라고 해요. 할머니랑 같이 살고 있어요. 매일 봐요. 사실 준호에게 있어 4년 전 그날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부산 해운대의 뜨거운 모래사장에서 5살 민수가 사라진 그 순간부터 말이에요. 회사에서 걸려온 긴급 전화를 받느라 단 10분, 아니 정확히는 8분 47초 동안 아이에게서 눈을 뗀 것이 전부였어요. 돌아왔을 때 민수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고 아내는 파라솔 아래에서 지친 몸을 잠깐 쉬고 있었죠. 그 이후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경찰 수사도 사설 탐정도 수억 원을 들인 수색 작업도 모두 허사였어요. 아내는 아들을 잃은 충격과 자책감으로 깊은 우울증에 빠져들었고 결국 1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준호는 매일 밤 이 서재에서 위스키 한 잔과 함께 아들의 초상화를 바라보는 것이 유일한 일과가 되어버렸어요. 신성그룹이라는 거대한 기업을 이끌고 있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속에는 깊은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정부 이순자 씨가 감기에 걸려서 일찍 퇴근했고 그녀의 딸 수연이가 엄마 약을 가져다 주러 왔다고 했죠. 평소 같으면 그냥 약만 전해주고 보내려고 했을 겁니다. 수연아. 준호가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깨진 유리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이 두근거렸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로 그 아이를 아니? 확실하니? 네, 확실해요. 수연이의 눈빛에는 거짓이 없었어요. 9살 아이가 어른을 속일 만큼 연기를 할 리도 없었죠. 무엇보다 그 아이가 말하는 특징들이 너무나 정확했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말해줄 수 있니? 준호의 목소리는 간절함으로 떨렸어요. 키는 저보다 조금 커요. 머리카락은 까맣고 눈이 정말 예뻐요. 그런데 수연이가 잠깐 멈춰서 생각하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가끔 멍하니 바다를 바라볼 때가 있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시기를 그 아이가 처음 왔을 때 계속 바다 얘기를 했대요. 근데 기억을 잘 못해요. 준호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바다, 기억상실, 4년 전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아, 그 할머니가 언제부터 그 아이를 키우신다고 했니? 4년 전부터요. 할머니가 그러는데 어느 날 아침에 집 앞에서 울고 있는 그 아이를 발견했대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디서 왔는지 아무것도 기억 못했대요. 준호의 가슴이 쿵하고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눈앞이 캄캄해졌다가 다시 밝아졌습니다. 4년 동안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정말로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손끝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입술이 마르고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순자 씨,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가정부를 불렀습니다. 이순자가 약간 놀란 표정으로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네,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수연이가 말한 그 할머니. 정확히 어디에 사시는지 아세요? 이순자는 딸과 준호의 진지한 표정을 번갈아 보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성북구 달동네 쪽인데요. 박금순 할머니라고. 사장님,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요? 준호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4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 희망이었어요. 죽어있던 희망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죠. 내일, 아니, 지금 당장 그곳에 가볼 수 있을까요? 새벽 5시, 준호는 한잠도 자지 못하고 서재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고 머리는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어요. 수연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사실 어젯밤 이순자 씨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박금순 할머니에 대해서, 그리고 그 집에서 키우고 있다는 아이에 대해서 말이에요. 이순자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장님, 너무 기대하지는 마세요. 혹시 다른 아이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준호의 가슴 깊은 곳에서는 뭔가 강하게 끌려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부모의 직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4년 동안 죽어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오전 10시, 준호는 운전기사에게 성북구 달동네로 가달라고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가지 않을 곳이었어요. 비좁은 골목길과 낡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였죠. 차 안에서 준호의 손바닥은 계속 축축하게 젖어 있었어요. 심장 박동이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했습니다. 정말 아들일까? 아니면 또 다른 실망일까? 사장님, 도착했습니다. 운전기사의 말에 준호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좁은 골목길 양쪽으로 2층짜리 낡은 주택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벽에는 곰팡이 자국이 선명했고 빨래들이 줄에 걸려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순자 씨가 알려준 주소를 찾아 골목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준호의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졌죠. 드디어 찾은 집은 다른 집들보다 더 낡아 보였습니다. 녹슨 철문에는 페인트가 여기저기 벗겨져 있었고 작은 마당에는 화분 몇 개가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꽃들이 정성스럽게 가꿔져 있었습니다. 준호가 문 앞에서 잠깐 망설였어요. 정말 여기에 민수가 있을까? 손끝이 떨렸습니다. 누구세요? 문 너머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따뜻하면서도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순자 씨가 소개해 주셨는데요.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70세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박금순 할머니였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어요. 아, 순자네 사장님이시구나. 들어와요. 작은 거실에는 오래된 가구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고 곳곳에 아이의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책상 위에 초등학교 교과서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벽에는 아이가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어요. 준호의 시선이 그 그림들에 멈췄습니다. 바다 그림이었어요. 파란색 크레파스로 그린 바다와 하얀 파도, 그리고 모래사장. 그림 한쪽 구석에는 김준이라는 이름이 삐뚤삐뚤하게 적혀 있었죠. 가슴이 턱 막혔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4년 전에 이 집에 오게 된 아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박금순 할머니는 잠시 준호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래요. 2020년 7월이었어요. 새벽에 일어났는데 집 앞에서 아이가 울고 있더라고요. 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어요. 준호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2020년 7월. 바로 민수가 실종된 시기였어요. 그 아이가 어떤 상태였나요? 많이 무서워했어요. 계속 울면서 아빠, 엄마를 찾았거든요.
그런데 자기 이름도 어디서 왔는지도 기억 못 하더라고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애잔함이 섞여 있었어요. 경찰에 신고는 하셨나요? 물론이죠. 그런데 실종 신고가 된 아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 넘게 기다렸는데도 아무도 찾으러 오지 않았어요. 준호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때 경찰 수사는 바다에서의 익사 가능성에만 집중되어 있었어요. 육지로 올라와서 길을 잃은 가능성은 아예 고려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키우기로 하신 건가요? 혼자 계시던 할머니였거든요. 아이도 혼자, 저도 혼자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준 거죠.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 아이가 특별한 버릇이나 특징이 있나요? 바다 얘기를 자주 해요. 꿈에서 바다를 봤다고, 누군가랑 모래성을 쌓았다고, 그리고 가끔 혼자서 뭔가 부르더라고요. 노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준호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민수가 좋아하던 자장가였을까요? 목구멍이 메어왔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다녀왔어요. 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준호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죠. 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네요.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준호는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거실 입구에 한 아이가 나타났습니다. 9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어요. 4년 전 5살이었던 민수보다 훨씬 컸지만 그 얼굴은 준호의 가슴이 와락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수였어요. 분명히 민수였어요. 같은 눈썹, 같은 코, 같은 입술 모양. 준호가 매일 밤 바라보던 초상화 속 그 아이가 자란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아이는 갑자기 나타난 낯선 어른을 보고 잠깐 멈춰 섰어요. 하지만 무서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뭔가 익숙한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준호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아이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할머니가 잘 가르치셨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안녕.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4년 만에 아들과 나누는 첫 인사였죠. 할머니, 이 아저씨는 누구세요? 할머니 친구분이야. 준이한테 인사하러 오셨어.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준호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호기심과 함께 묘한 친근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순간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절대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겠다고, 아이에게 충격을 주지 않겠다고. 4년 동안 이 아이는 박금순 할머니를 가족으로 알고 살아왔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나는 네 아빠야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가슴 속에서는 4년 만에 처음으로 따뜻한 희망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아들이 살아있었다는 것,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아들을 되찾아올 시간이었죠. 다음 날 오전, 준호는 신성그룹 본사 최고층 사무실에서 보안팀장 최민호를 불렀습니다. 최민호는 15년간 준호와 함께 일해온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전직 경찰 출신으로 어떤 일이든 철저하게 파헤치는 성격이었죠. 팀장님, 제가 어제 확인한 아이가 정말 민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아이는 분명 민수였습니다. 최민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4년 동안 수없이 허무한 제보들을 함께 확인했던 그였기에 이번에도 조심스러웠죠. 사장님, 혹시 너무 간절한 마음 때문에. 아니에요. 이번엔 정말 달라요. 최민호는 즉시 4년 전 사건 파일을 꺼냈습니다.
두꺼운 파일 뭉치였어요. 경찰 수사 자료, 사설 탐정 보고서, CCTV 영상 분석 자료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죠. 당시 수색 범위를 다시 보죠. 해변에서 반경 5km 이내만 집중 수색했었네요. 최민호가 지도를 펼쳐놓으며 말했어요. 빨간 원으로 표시된 수색 구역이 선명했습니다. 그런데 성북구 달동네는 해운대에서 400km나 떨어져 있어요. 5살 아이가 혼자 그 먼 거리를 어떻게... 준호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뭔가 중간 과정이 있었을 거라는 추측이 들었죠. 팀장님, 혹시 누군가 민수를 데려간 건 아닐까요? 의도적으로? 최민호의 눈이 번뜩였어요. 지난 4년간 한 번도 고려해보지 않았던 가능성이었습니다. 납치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민수가 어떻게든 탈출했을 수도 있고요. 최민호는 즉시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2020년 7월 부산 지역 교통사고 기록을 찾아보겠습니다. 30분 후 최민호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사장님, 이것 보세요. 모니터에는 사고 기록이 떠 있었습니다. 2020년 7월 15일 해운대에서 20km 떨어진 국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였어요. 승용차와 트럭이 충돌했는데 승용차에 탔던 성인 남성 2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준호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사고 직후 차에서 아이가 뛰어나와 숲속으로 사라졌다고 하는데 사고 당사자들은 아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네요. 최민호는 즉시 당시 목격자들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4년이 지났지만 다행히 연락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이민수라고 하는데요. 4년 전 국도 교통사고를 목격하셨던. 통화를 마친 최민호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목격자가 확실히 기억하고 있어요. 대여섯 살 정도의 남자아이가 뒤쪽 좌석에서 뛰어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그 아이를 찾으려고 했는데 이미 숲속으로 사라진 후였다고 하네요. 준호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민수가 납치범들로부터 탈출한 거였구나. 그 사고 당사자들은 누구였습니까? 김철수, 박영호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가짜 신분일 가능성이 높아요. 사고 처리 후 흔적이 깔끔하게 사라졌거든요. 최민호가 더 깊이 조사해 보니 정말 수상한 점이 많았어요. 사고 차량도 도난 신고된 차였고 병원 기록도 며칠 후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전문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것 같아요. 준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도대체 누가 민수를 납치하려고 했던 걸까요? 최민호는 새로운 방향으로 수사를 확대했어요. 당시 신성그룹과 경쟁 관계에 있던 회사들, 준호에게 원한을 가질 만한 사람들을 모두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4년 전 그 시기에 특별한 사업이 있었나요? 누군가와 갈등이 있었거나. 준호가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2020년은 신성그룹이 대형 건설 프로젝트를 따내며 급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아, 부산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당시 대한종합건설과 치열하게 경쟁했었죠. 대한종합건설. 조성민 회장이 경영하는 회사 말이죠?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성민은 업계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최민호가 조성민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과거 행적, 사업 방식, 인맥 관계까지 모든 것을 파헤쳤습니다. 사장님, 조성민이라는 사람. 정말 위험한 인물이네요. 화면에 떠오른 조성민의 이력은 충격적이었어요. 과거 여러 번 경쟁업체 임직원들이 의문의 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입증된 것은 없었어요. 그리고 이것 보세요.
2020년 7월 바로 민수가 실종된 그 시기에 조성민이 사설탐정회사에 큰 돈을 지불한 기록이 있어요. 최민호는 며칠간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사장님, 당시 사고 차량을 몰던 김철수라는 사람. 조성민의 회사에서 일했던 직원이에요. 가짜 이름으로 처리했지만 지문을 통해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준호의 주먹이 단단히 쥐어졌어요. 분노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놈이 내 아이를 더 있어요. 당시 부산 신도시 프로젝트에서 저희가 승리한 후 조성민이 주변 사람들에게 박준호에게 뼈아픈 교훈을 주겠다고 말했다는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이제 민수가 어떻게 서울까지 오게 되었는지도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어요. 교통사고 현장에서 탈출한 민수는 산속을 헤매다가 마을로 내려왔을 거예요.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확인해 봤는데 당시 낯선 아이가 며칠간 돌아다녔다는 증언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기억을 잃은 상태라 누구도 정확한 신원을 파악할 수 없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떻게 서울까지 화물트럭에 숨어들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5살 아이가 무작정 트럭에 올라탔을 수도 있고요. 준호와 최민호는 다시 박금순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질문들을 준비했습니다. 할머니, 김준희가 처음 왔을 때 입고 있던 옷 기억나세요? 그럼요. 바닷가에 입고 갈 만한 얇은 옷이었어요. 7월인데도 아이가 너무 추워하더라고요. 준호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날 민수가 입고 있던 옷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게 아이 주머니에서 젖은 모래가 나왔어요. 바닷가 모래 말이에요.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조성민의 음모로 납치당했던 민수가 교통사고 과정에서 탈출했고 기억을 잃은 채 서울까지 와서 박금순 할머니에게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네요. 그런데 문제는 최민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조성민이 아직도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그가 민수가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되면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들을 되찾은 기쁨도 잠깐, 이제 새로운 위험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조성민은 자신의 범죄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팀장님, 우선은 비밀을 유지해야 해요. 그리고 조성민의 모든 행적을 감시하세요. 준호는 이제 단순히 아들을 되찾는 것만이 아니라 아들과 주변 사람들을 지켜내야 하는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최민호는 며칠 밤을 새워가며 조성민의 과거를 파헤쳤습니다. 대한종합건설 회장실에 앉아 있는 그 남자의 진짜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어요. 사장님, 이 사람 정말 위험한 인물이에요. 최민호가 두꺼운 파일을 준호 앞에 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20년간 조성민과 관련된 의문스러운 사건들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2005년 경쟁업체 사장 교통사고, 2010년 입찰 라이벌 회사 화재 사건, 2015년 부동산 개발 반대 주민 실종. 준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특히 2020년 부산 신도시 프로젝트 때가 심각했어요. 최민호가 당시 자료들을 펼쳐 보였습니다. 신성그룹과 대한종합건설이 치열하게 경쟁했던 그 프로젝트 말이에요. 조성민은 이 프로젝트를 반드시 따내야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당시 대한종합건설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이 프로젝트를 놓치면 회사가 위험해질 상황이었죠. 준호가 그때를 떠올려 봤어요. 정말 치열한 경쟁이었습니다. 조성민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프로젝트를 차지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저희가 승리했고 그 이후부터 조성민의 행동이 이상해졌다는 증언들이 있어요.
최민호가 더 충격적인 자료를 꺼냈어요. 조성민이 프로젝트에서 패배한 직후 사설 탐정 업체와 접촉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 대표와의 통화 녹음 파일을 입수했어요. 컴퓨터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분명 조성민의 것이었어요. 박준호를 완전히 무너뜨려야 해. 사업에서 이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그놈이 평생 후회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준호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온몸에 분노가 치솟아 올랐어요. 조성민은 사장님 가족의 일상을 몇 달간 감시했어요. 최민호가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준호와 아내, 그리고 민수의 모습이 찍힌 사진들이었어요. 해운대 바닷가에서 놀고 있는 가족의 모습까지 있었죠. 이 사진들은 민수가 실종되기 한 달 전에 찍힌 거예요. 즉, 조성민은 미리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뜻이죠. 준호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때 가족들이 느꼈던 행복한 순간들이 모두 누군가의 감시 아래 있었다니요. 7월 15일 납치 당일입니다. 최민호가 그날의 타임라인을 정리해서 보여줬어요. 오전 10시 조성민의 부하 김철수와 박영호가 해운대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2시경부터 사장님 가족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했어요. 민수가 모래성을 쌓으며 즐거워했던 모습, 아내가 파라솔 아래서 웃고 있던 모습까지 말이에요. 오후 3시 47분 회사에서 사장님께 긴급 전화가 걸려왔죠. 그런데 이 전화, 조성민이 조작한 거였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준호가 놀라서 물었어요. 그날 회사에 걸려온 화재 신고 전화 가짜였습니다. 조성민이 협력업체를 통해서 허위 신고를 하게 만든 거예요. 사장님을 아이에게서 떼어놓기 위해서 말이죠. 준호의 온몸이 차갑게 식었어요. 모든 것이 조성민의 계획이었다는 거였어요. 그 전화 때문에 사장님이 민수에게서 잠깐 떨어져 있는 사이 김철수와 박영호가 행동에 나선 겁니다. 최민호가 당시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를 보여줬어요. 이 영상을 보세요. 사장님이 전화를 받고 있는 동안 수상한 남자 둘이 민수에게 접근하고 있어요. 흐릿하지만 영상에는 분명히 두 남자가 5살 민수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아마 민수에게 아빠가 기다리고 있다거나 엄마가 부른다는 식으로 속였을 거예요. 5살 아이가 의심할 리 없죠. 준호의 심장이 터질 듯이 아팠어요. 순진한 민수가 나쁜 사람들에게 속아서 따라갔다니요. 하지만 조성민의 계획에는 차질이 생겼어요. 최민호가 교통사고 현장 사진을 펼쳐놨습니다. 김철수와 박영호가 민수를 데리고 도주하던 중에 교통사고가 났거든요. 큰 트럭과 정면 충돌할 뻔했다가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그 충격으로 차량이 전복됐어요. 그때 민수가 탈출한 건가요? 네. 뒷좌석에 있던 민수가 차문이 열린 틈을 타서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머리를 다쳐서 기억상실이 온 것 같아요. 사고 이후 조성민은 모든 증거를 인멸하기 시작했어요. 최민호가 보여준 자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김철수와 박영호의 신분을 조작하고 병원 기록을 삭제하고 심지어 목격자들에게 입막음용 돈까지 줬어요. 그래서 경찰 수사에서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던 거군요. 맞아요. 조성민은 자신의 범죄를 완벽하게 숨겼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민수는 바다에 빠져 죽은 것으로 모든 사람이 믿고 있었으니까요. 최민호가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어요. 사장님, 조성민이 지난 4년간 사장님을 계속 감시하고 있었어요. 뭐라고요? 아마 혹시라도 민수 실종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까봐 경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장님의 모든 행동, 만나는 사람들까지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등줄기에 차가운 것이 흘렀어요. 4년 동안 자신이 조성민의 감시 아래 있었다니요.
그리고 며칠 전부터 조성민의 움직임이 수상해요. 최민호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사장님이 성북구 달동네에 다녀온 이후로 조성민이 갑자기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아요. 준호의 가슴이 쿵 떨어졌어요. 혹시 민수가 위험에 처한 건 아닐까요? 박금순 할머니 댁 주변에 수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신고도 들어왔어요. 준호가 결심한 표정으로 일어났어요. 팀장님, 이제 우리도 움직여야 해요. 조성민을 그냥 둘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모든 증거를 수집해서 검찰에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와 할머니, 수연이와 순자 씨 모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해요. 최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24시간 경호 계획을 세워뒀습니다. 하지만 조성민도 만만한 상대가 아니에요. 4년 전처럼 또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니까요. 준호의 주먹이 단단히 쥐어졌어요. 이번에는 절대 당하지 않을 거였어요.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4년 전에 진실이 밝혀진 지금, 이제 정면 승부를 할 때가 온 거였어요. 다음 날부터 준호는 매일 성북구 달동네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직접 박금순 할머니 집에 가지는 않았어요. 멀리서 은밀하게 민수의 일상을 관찰하기 시작했죠. 골목 입구 작은 카페에 앉아서 때로는 동네 슈퍼 앞 벤치에서 준호는 아들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쿵쾅거렸고 눈가가 자꾸 뜨거워졌습니다. 9살이 된 민수는 정말 많이 자라 있었어요. 키도 훌쩍 컸고 얼굴도 더 의젓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4년 전 그 순진한 미소는 그대로였어요. 오전 8시면 민수는 할머니와 함께 집 앞 골목으로 나왔습니다. 학교에 가는 길이었어요. 할머니는 낡은 가방을 민수 어깨에 메워주며 뭔가 당부하는 말씀을 하셨죠. 준이야,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해. 네, 할머니. 다녀오겠습니다. 민수가 깍듯하게 인사하고 골목을 뛰어나가는 모습을 보며 준호의 마음이 아팠어요. 저렇게 예의 바른 아이로 자라다니. 박금순 할머니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키우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준호는 민수의 학교까지 따라가 봤어요. 교문 앞에서 멀찍이 서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교실로 들어가는 민수의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이곳이 민수에게는 진짜 일상이었던 거죠. 저 아이가 내 아들이야. 준호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을 때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벅차오르는 느낌이 들었어요. 4년 동안 그리워했던 아들이 바로 저기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준호는 용기를 내서 다시 박금순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이번에는 솔직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할머니, 사실 저에게는 4년 전에 잃어버린 아들이 있어요. 할머니의 표정이 조금 변했어요. 뭔가 예감하시는 듯 했습니다. 혹시 준이 얘기인가요? 네. 그 아이가 제 아들 민수일 가능성이 높아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마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계셨던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도 의심하고 있었어요. 박금순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준이가 가끔 꿈에서 아빠를 부르거든요. 그리고 바다 이야기를 할 때면 너무 생생하게 말해요. 직접 본 것처럼 말이에요. 준호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TV에서 신성그룹 뉴스가 나오면 준이가 유독 관심 있게 봐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모르겠다고 하지만 뭔가 끌리는 게 있나 봐요. 할머니, 제가 갑자기 나타나서 준이를, 아니 민수에게 충격을 주고 싶지 않아요. 준호의 목소리는 간절했어요. 4년 동안 할머니가 부모나 다름없으셨는데
제가 갑자기 나타나서 아이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할머니가 준호의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아이를 먼저 생각해 주셔서요. 두 사람은 민수에게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가기로 했어요. 준호는 서울대병원의 아동심리 전문의 김소영 교수를 찾아갔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했습니다. 4년간 기억상실 상태로 다른 가족과 살아온 아이에게는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요. 김 교수의 말이었어요. 갑작스럽게 진실을 알려주면 아이에게 큰 트라우마가 될 수 있어요. 점진적으로 자연스럽게 기억을 되찾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선은 자주 만나서 친근감을 쌓으세요. 아저씨나 삼촌 같은 존재로 시작하는 거죠. 김 교수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아이가 좋아했던 것들, 함께했던 추억들을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드세요. 강요하지 말고 아이 스스로 기억하도록 기다려야 해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급하게 행동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의 감정이에요. 혼란스러워하거나 무서워하면 즉시 멈춰야 해요. 다음 날부터 준호는 자연스럽게 민수의 일상에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먼저 할머니와 상의해서 동네 이웃으로 소개받기로 했습니다. 준이야, 이분은 할머니 친구분이야. 가끔 놀러 오실 거야. 민수는 어른 앞에서 조금 수줍어했어요. 하지만 무서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준이야. 나는 준호 아저씨라고 해. 할머니가 준이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궁금했어. 아저씨는 무슨 일 하세요? 민수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어봤어요. 회사를 운영해. 큰 건물들을 짓는 일이야. 와, 정말요? 저도 나중에 건물 짓는 일 하고 싶어요. 준호의 가슴이 뭉클했어요. 어릴 때 민수가 아빠 회사에 놀러 와서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그래, 준이는 어떤 건물을 짓고 싶어? 바다가 보이는 집이요. 창문을 열면 파도 소리가 들리는. 민수가 바다 이야기를 할 때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준호가 느꼈어요. 뭔가 그리운 듯한 간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준이는 바다를 좋아하는구나. 네. 근데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가본 적도 없는데. 민수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할머니가 옆에서 안타깝게 바라봤습니다. 꿈에서 자주 봐요. 누군가랑 모래성을 쌓는 꿈이요. 준호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바로 4년 전 해운대에서 함께했던 추억이었죠. 그날 밤 준호는 박금순 할머니와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할머니, 민수가, 아니 준이가 바다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분명 기억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아이 마음속 어딘가에는 분명 과거가 남아있을 거예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희망과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굴면 안 될 것 같아요. 아이가 혼란스러워할 수도 있으니까.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4년을 기다렸으니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민수가 상처받지 않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준호는 알고 있었어요. 조성민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서 너무 오래 기다릴 수는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할 때가 올 거였습니다. 준호가 민수와 조심스럽게 시간을 보내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어요. 최민호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사장님, 큰일입니다. 조성민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준호의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덜덜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성북구 달동네 주변에 조성민의 부하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제부터 수상한 차들이 계속 돌아다니고 있다고 동네 주민들이 신고했습니다.
준호의 온몸이 차갑게 식었어요. 조성민이 정말 눈치를 챈 거였어요. 30분 후 준호는 최민호와 함께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어요. 신성그룹 본사 최고층 회의실에서였습니다. 조성민이 어떻게 알게 된 걸까요? 아마 사장님이 달동네에 자주 다니시는 걸 감시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박금순 할머니에 대해서도 조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민호가 컴퓨터 화면을 보여줬어요. 달동네 주변 CCTV에 찍힌 수상한 차량들의 모습이었죠. 이 검은색 세단, 어제부터 하루에 3-4번씩 할머니 집 앞을 지나가고 있어요. 최민호가 더 충격적인 정보를 가져왔어요. 사장님, 조성민이 사설탐정 업체와 또 접촉했어요. 이번에는 증거인멸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준호의 주먹이 단단히 쥐어졌어요. 증거인멸이라니 민수를 없애버리겠다는 뜻이었어요. 그놈이 4년 전에 이어서 또, 네. 이번에는 더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할머니와 민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모두 위험할 수 있어요. 바로 그때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가정부 이순자 씨의 전화였습니다. 사장님, 수연이가 학교에서 집으로 안 돌아왔어요. 준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오후 3시에 학교가 끝났는데 지금까지 안 들어왔어요.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모르겠다고 하고.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에요? 준호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조성민이 수연이를 건드린 거였어요. 팀장님, 즉시 수연이를 찾아야 해요. 모든 인력을 동원하세요. 최민호가 바로 보안팀원들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준호는 직접 수연이가 다니는 학교로 향했습니다. 학교 주변 CCTV를 확인해 보니 오후 3시 15분경 수연이가 낯선 남자와 함께 검은색 승용차에 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강제로 끌고 간 것 같지는 않아요. 아이가 자발적으로 따라간 것 같은데. 준호의 가슴이 답답했어요. 9살 아이가 누군가에게 속아서 따라간 거였죠. 오후 7시 준호에게 알 수 없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박준호. 차가운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조성민이었습니다. 수연이를 어디에 숨겨놨어? 귀여운 아이더군. 9살이라고 했나? 너무 순진해서 엄마가 아프시다는 말에 쉽게 따라오던데. 준호의 온몸에 분노가 치솟았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수연이에게 손대지 마. 원하는 게 뭐야? 간단해. 네가 최근에 알아낸 모든 것을 잊어버려. 그리고 달동네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 조성민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어요. 만약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라도 한다면 수연이가 어떻게 될지는 네가 더 잘 알겠지. 지금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라 경고야. 24시간을 줄게. 내일 저녁 8시까지 모든 증거를 없애고 다시는 그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전화를 끊은 후 준호는 절망에 빠졌어요. 민수를 되찾을 것인가, 수연이를 구할 것인가. 둘 다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사장님, 우선 수연이를 찾는 게 급선무입니다. 최민호가 위로하듯 말했어요. 하지만 조성민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민수는 영영 되찾을 수 없을 거예요. 준호의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4년 만에 찾은 아들을 다시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바로 그때 박금순 할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준호 씨, 큰일 났어요. 준이가 사라졌어요. 준호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거였어요. 오늘 오후에 학교에서 돌아온 후 잠깐 나간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돌아왔어요. 동네 아이들이 준이가 낯선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걸 봤다고 하네요. 조성민이 수연이뿐만 아니라 민수까지 데려간 거였어요. 최민호가 급히 달려와서 말했어요. 사장님,
조성민의 진짜 목적을 알아냈어요. 단순히 증거인멸만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야? 대한종합건설이 현재 부도 위기에 있어요. 조성민이 신성그룹을 인수하지 못하면 회사가 망할 상황입니다. 준호의 눈이 커졌어요. 그래서 민수를 인질로 삼아서 사장님을 압박하려는 거예요. 신성그룹을 넘기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요. 준호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조성민이었습니다. 어때, 박준호? 선물은 마음에 들어? 수연이와 민수를 어디에 숨겨뒀어? 안전한 곳에 있으니 걱정하지 마. 하지만 언제까지 안전할지는 네 선택에 달려있지. 조성민의 목소리에서 악독함이 느껴졌어요. 조건을 바꾸겠어. 신성그룹의 경영권을 나에게 넘겨. 그러면 아이들을 돌려주지. 준호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조성민은 처음부터 이런 상황을 만들려고 계획했다는 것을 말이에요. 4년 전처럼 또다시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은 거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준호는 더 이상 4년 전의 무력한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조성민을 막을 거였어요. 좋아, 조성민. 네가 원하는 게임을 해주지. 준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결연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이길 거야. 반드시. 전화를 끄는 준호의 눈에는 강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아이들을 구하기 위한 마지막 승부가 시작된 거였습니다. 준호는 조성민과의 통화를 끊자마자 최민호에게 지시했어요. 팀장님, 지금 즉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연락하세요. 그리고 경찰청 수사본부장에게도 직접 연결해 주세요. 하지만 사장님, 조성민이 아이들을 인질로 잡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그래서 더 빨리 움직여야 해요. 조성민 같은 인간은 절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는 차가우면서도 확신에 차 있었어요. 4년 전과는 달랐습니다. 1시간 후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에서 긴급 수사회의가 열렸어요. 김태영 부장검사가 직접 사건을 맡았습니다. 박 사장님, 제출해 주신 증거들을 검토해 봤는데 정말 충격적이네요.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4년간 준비된 모든 증거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통화 녹음 파일, 사진, 금융거래 내역, 목격자 증언까지 모든 것이 있었죠. 조성민을 즉시 구속영장으로 체포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위치를 먼저 파악해야 해요. 최민호가 보안팀과 함께 조성민의 은신처를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대한종합건설 본사뿐만 아니라 조성민이 소유한 모든 부동산을 조사했습니다. 사장님, 경기도 파주에 있는 조성민 소유의 창고를 발견했어요. 컴퓨터 화면에 띄워진 위성 지도에는 외진 곳에 위치한 대형 창고가 보였어요. 여기가 수상해요. 최근에 전기와 수도 사용량이 급증했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감시 카메라까지 설치되어 있어요. 준호의 심장이 뛰었어요. 분명히 그곳에 아이들이 있을 거였어요. 김태영 부장검사가 경찰청과 협력해서 즉시 구조작전을 계획했어요. 특공대를 투입하겠습니다. 하지만 인질의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제가 함께... 박 사장님은 안전한 곳에서 기다리세요.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오히려 아이들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준호는 마음이 조급했지만 전문가들의 판단을 따르기로 했어요. 오후 8시 경찰 특공대가 파주 창고를 포위했어요. 열화상 카메라로 확인한 결과 건물 안에 5명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특공대가 창고 문을 부수고 들어갔어요. 그 순간 안에서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이와 민수는 창고 한쪽 구석에 묶여 있었어요. 다행히 큰 상처는 없었지만 많이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확보, 안전합니다. 무전기를 통해 들려온 소식에
준호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조성민과 그의 부하 3명은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어요. 하지만 조성민은 끝까지 발악했습니다. 이건 모함이야. 증거를 조작한 거라고. 조성민, 당신은 아동납치, 감금, 협박 등 여러 혐의로 긴급 체포됩니다. 김태영 부장검사가 직접 영장을 집행했어요. 조성민의 얼굴은 분노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박준호,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 이건 끝이 아니야. 준호가 창고에 도착했을 때 수연이와 민수는 구급차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있었어요. 수연아. 수연이가 준호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저씨, 무서웠어요. 나쁜 사람들이 저랑 준이를 데려갔어요. 준호가 수연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민수도 준호를 보며 말했어요. 아저씨, 고마워요. 우리를 구해줘서.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민수가 갑자기 준호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기 시작한 거였어요. 아저씨, 어디선가 본 것 같아요. 준호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꿈에서 본 것 같은데. 바다에서. 민수의 눈에 혼란스러운 빛이 떠올랐어요. 뭔가 기억이 떠오르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 혹시 저를 아세요? 한편 경찰서에서 조성민은 결국 모든 범행을 자백했어요. 워낙 증거가 확실했기 때문에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던 거죠. 4년 전 민수를 납치한 것도 오늘 아이들을 데려간 것도 모두 제가 했습니다. 동기가 무엇입니까? 박준호의 신성그룹을 차지하고 싶었어요. 그 회사만 있으면 저희 회사를 살릴 수 있었거든요. 김태영 부장검사가 차가운 표정으로 조성민을 바라봤어요. 4년 전에는 왜 실패했습니까? 교통사고가 났어요. 계획대로 되지 않았죠. 그 아이가 도망가 버렸고, 조성민이 털어놓는 진실은 준호와 최민호가 추정했던 것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그래서 4년 동안 그 아이가 죽은 줄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박준호가 달동네에 다니는 걸 보고 의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납치를 시도한 겁니까? 네. 이번에는 완벽하게 하려고 했는데 다음 날 이 사건은 모든 언론의 주목을 받았어요. 대기업 회장의 아동 납치 사건이라는 충격적인 내용 때문이었죠. 대한종합건설 조성민 회장, 경쟁업체 사장 아들 납치 혐의로 구속. 4년 전 실종된 아이 기억상실 상태로 달동네에서 발견. 뉴스를 보는 준호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조성민은 처벌받겠지만 민수는 아직 완전히 기억을 되찾지 못했거든요. 병원에서 민수는 정밀 검사를 받았어요. 의사는 희망적인 소견을 들려줬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을 겪으면서 오히려 억압되었던 기억들이 자극받은 것 같아요. 조금씩 기억이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준호는 박금순 할머니와 함께 민수의 병실을 지켰어요. 할머니,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그 나쁜 사람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겠어요. 하지만 준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어요. 민수가 자신을 아빠로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죠. 조성민이라는 위험은 사라졌지만 진짜 어려운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민수가 병실 침대에서 천천히 눈을 뜨며 준호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여전히 혼란이 있었지만 동시에 뭔가 따뜻한 친근감도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병원에서 3일간 입원하며 정밀 검사를 받았어요. 다행히 신체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정신적 충격이 컸습니다. 준호는 매일 병원을 찾아갔어요. 하지만 여전히 할머니 친구 아저씨로만 소개되었죠. 박금순 할머니도 함께 와서 민수를 돌봤습니다. 준이야, 괜찮니? 네, 할머니. 근데 그 아저씨는
왜 계속 저를 보고 계세요? 민수가 순진하게 물어봤어요. 준호의 가슴이 찡했습니다. 김소영 교수가 병원으로 직접 찾아와서 민수를 진찰했어요. 납치 사건의 충격으로 오히려 뇌의 기억 중추가 자극받은 상태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기억 회복 가능성이 높아지죠. 준호의 마음에 희망이 싹 텄어요.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해요. 너무 성급하게 진실을 알려주면 아이에게 또 다른 충격이 될 수 있거든요. 김 교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과거의 추억을 떠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날 저녁 준호는 박금순 할머니와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할머니, 이제 조성민이라는 위험도 사라졌으니 천천히 민수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싶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사실 저도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요. 준이가, 아니 민수가 진짜 부모를 찾는 게 맞죠. 하지만 할머니도 민수에겐 소중한 가족이에요. 절대 떨어뜨려 놓을 생각은 없어요. 준호의 진심 어린 말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일주일 후 민수가 퇴원했어요. 준호는 더 자주 할머니 집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할머니를 도와주러 온 사람이라는 명목이었어요. 준이야, 아저씨가 전등 갈아주시러 오셨어. 아, 네. 고마워요, 아저씨. 민수는 예의 바르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준호를 바라보는 눈빛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준호는 민수와 자연스럽게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숙제를 도와주고 같이 TV를 보고 간단한 게임도 했습니다. 아저씨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민수가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해? 뭔가 편하네요. 다른 어른들하고는 달라요. 준호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 본능적 유대감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며칠이 지나면서 민수는 준호에게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아저씨, 어릴 때 어떠셨어요? 바다를 좋아했어. 파도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해졌거든. 민수의 눈이 반짝였어요. 저도 바다 소리 좋아해요. 근데 가본 적은 없는데. 그래, 언젠가 함께 바다에 가볼까? 정말요? 와, 좋겠어요. 준호는 조금씩 4년 전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사실 아저씨도 예전에 아들이 있었어. 민수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어요. 어디 있어요? 잃어버렸어. 바다에서. 민수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이 되었어요. 그 아들, 저랑 비슷했나요? 응. 너랑 똑같이 바다를 좋아했고 웃는 모습도 비슷했어. 그날 밤 민수가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오늘 이상한 꿈을 꿨어요. 무슨 꿈? 아저씨가 나왔는데 젊어 보였어요. 그리고 바다에서 저랑 모래성을 쌓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가슴이 뛰었어요. 민수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정말 아무것도 기억 안 나는 거 맞죠? 다음 날 준호는 민수에게 옛날 사진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민수가 나온 사진은 아니었죠. 이게 내가 좋아하던 바다야. 사진 속에는 해운대 해수욕장이 찍혀 있었어요. 민수가 사진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여기 가본 것 같아요. 준호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정말? 네. 꿈에서 본 것 같은데. 아니면 정말 가봤거나. 김소영 교수가 민수의 상태를 재진단했어요.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단편적이에요. 어떻게 하면 더 빨리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억지로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아이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김 교수가 조언했어요.
특히 과거에 익숙한 물건이나 상황을 접하게 해주면 도움이 될 거예요. 준호는 집에서 민수의 옛날 장난감을 하나 가져왔어요. 4년 전 민수가 가장 좋아했던 공룡 인형이었습니다. 준이야, 이거 어때? 민수가 공룡 인형을 보는 순간 표정이 변했어요. 이거 본 적이 있어요. 손으로 인형을 만지작거리더니 갑자기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왜 그래, 준이야? 모르겠어요. 그냥 슬퍼져요. 그날 밤 준호는 박금순 할머니와 마지막 상의를 했어요. 할머니, 이제 민수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요. 아이도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뭔가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할머니가 준호의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조심스럽게 천천히 해주세요. 준이가, 민수가 놀라지 않게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4년을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민수에게 진실을 털어놓을 준비를 해야 했어요. 하지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을 다시 품에 안을 준비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특별한 계획을 세웠어요. 오늘은 민수에게 진실을 말할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기억을 되살려주고 싶었어요. 할머니, 오늘 민수와 함께 나들이를 가도 될까요? 어디로요? 한강공원이요. 바다는 아니지만 물가에서 모래놀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박금순 할머니가 알아보는 듯한 눈빛을 보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준이도 요즘 답답해하고 있었거든요. 오후 2시, 준호는 민수와 할머니와 함께 한강공원에 갔어요. 날씨도 맑고 따뜻했습니다. 와, 진짜 넓어요. 민수가 신나서 뛰어다녔어요. 하지만 물가에 다가가자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 여기, 꿈에서 본 것 같아요. 근데 더 넓은 곳이었던 것 같은데. 준호의 가슴이 뛰었어요. 민수가 바다를 기억하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가 미리 준비해온 작은 양동이와 삽을 꺼냈어요. 준이야, 모래성 만들어 볼까? 민수의 눈이 반짝였어요. 좋아요. 근데 어떻게 만들어야 해요? 이렇게 해보자. 준호가 모래를 양동이에 담고 뒤집어서 성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민수가 갑자기 알 것 같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저도 해봤어요. 이거, 모래성을 만들면서 민수가 점점 더 능숙해졌어요. 마치 익숙한 일을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아저씨, 이상해요. 처음 하는 건데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것 같아요. 그래, 재미있네. 그리고 누군가랑 이렇게 놀았던 것 같아요. 남자분이었는데 준호의 목이 메었어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남자분이 어떤 분이었니?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그리고 저를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았어요. 준호가 가방에서 낡은 동화책을 꺼냈어요. 4년 전 민수가 가장 좋아했던 바닷속 모험 이야기였습니다. 이 책 읽어줄까? 민수가 책 표지를 보는 순간 표정이 변했어요. 이 책 본 적이 있어요. 정말? 네. 누군가 읽어줬어요. 목소리가 아까 말한 그 남자분 목소리랑 비슷했어요. 민수가 점점 흥미로워하며 준호 옆에 가까이 앉았어요. 준호가 동화를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민수에게 읽어주던 그 목소리 그대로였습니다. 옛날 옛적에 바다 깊은 곳에 작은 물고기가 살고 있었어요. 민수가 눈을 반짝이며 들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어가 나와요. 준호가 놀라서 책을 봤어요. 정말로 다음 페이지에 상어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그냥 알 것 같았어요. 이 이야기 들어본 것 같아요.
동화를 다 읽고 난 후 민수가 졸려하기 시작했어요. 아저씨, 좀 졸려요. 그럼 잠깐 쉴까? 준호가 자연스럽게 4년 전에 불러주던 자장가를 흥얼거렸어요. 별이 빛나는 밤이 오면 꿈속에서 만나자. 민수가 갑자기 눈을 크게 뜨더니 준호를 바라봤어요. 이 노래 알아요. 누가 불러줬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제가 누군지 알고 계시죠? 준호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민수야. 민수요? 그게 제 진짜 이름이에요? 응. 넌 박민수야. 내 아들이고. 민수가 잠시 멍하니 있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빠죠? 그래, 민수야. 아빠야. 준호가 민수를 꼭 안아주었어요. 4년 만에 진짜 포옹이었습니다. 아빠, 왜 이제야 왔어요? 너무 기다렸어요. 미안해, 민수야. 아빠가 늦었어. 박금순 할머니도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민수가 준호 품에 안기자 갑자기 기억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빠, 바다에서 모래성 만들었어요. 그리고 엄마도 있었어요. 맞아, 민수야. 다 기억나니? 네. 그런데 나쁜 사람들이 저를 데려갔어요. 무서웠어요. 준호가 민수를 더 꼭 안아주었어요. 이제 괜찮아. 아빠가 지켜줄게. 민수가 갑자기 주위를 둘러보며 물어봤어요. 엄마는 어디 있어요? 준호의 마음이 아팠어요. 가장 어려운 이야기를 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하늘나라에 가셨어. 왜요? 민수가 없어서 너무 슬퍼하시다가 아프셨어. 민수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제가 나쁜 짓 했나요? 아니야, 절대 아니야. 민수 잘못이 아니야. 그럼 이제 저는 어떻게 돼요? 민수가 불안해하며 물어봤어요. 아빠랑 같이 살 거야. 그리고 할머니도 함께 우리 가족이 될 거야. 박금순 할머니가 놀라서 준호를 바라봤어요. 정말요? 물론이에요, 할머니. 할머니가 민수를 이렇게 잘 키워주셨는데 어떻게 혼자 두겠어요? 민수가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 좋아요. 아빠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해가 지기 시작하는 한강공원에서 4년 만에 진짜 가족이 된 세 사람은 서로를 꼭 안고 있었어요. 오랜 기다림의 끝에서 찾은 행복이었습니다. 민수가 준호의 얼굴을 만지며 말했어요. 아빠, 이제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죠? 절대. 약속해. 한 달 후 강남 대저택에는 새로운 생기가 돌았어요. 박금순 할머니와 민수 그리고 이순자와 수연이가 모두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4년 전 자신의 방을 다시 보며 신기해했어요. 아빠, 이 방이 정말 제 방이었어요? 응, 네가 5살 때까지 여기서 잤어. 벽에 걸린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보며 민수는 점점 더 많은 것들을 기억해냈어요. 이 곰돌이 인형, 맞아요. 이거 제 거였어요. 수연이는 민수의 생명의 은인이자 새로운 누나가 되었어요. 수연이 누나, 정말 고마워요. 누나가 아저씨께 말해주지 않았다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잖아. 두 아이는 금세 친해졌어요. 함께 숙제도 하고 게임도 하며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누나, 우리 내일 학교에 같이 가요. 좋아. 친구들한테 동생 소개해 줄게. 박금순 할머니는 처음에는 이런 큰 집이 낯설어 하셨어요. 준호야, 너무 큰 집이네.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 건가? 할머니, 이제 여기가 할머니 집이에요. 민수도 할머니 없으면 안 된다고 해요. 실제로 민수는 할머니와 떨어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4년간의 애착이 쉽게 사라질 리 없었죠. 할머니, 저녁에 옛날처럼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 우리 민수야. 어느 맑은 일요일, 준호는 민수를 데리고 아내의 묘소를 찾았어요. 여보, 민수 데려왔어. 우리 아들 찾았어. 민수가 묘비 앞에 꽃을 놓으며 말했어요. 엄마, 저예요. 민수예요. 아빠가 찾아주셔서 이제 함께 살아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없어져서 아프게 해드려서 이제 착하게 살게요. 민수는 새로운 학교에 전학을 왔어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금세 적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수예요. 반 친구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어요. 너 신문에 나온 그 아이야? 응, 맞아. 민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당당하게 말했어요. 더 이상 숨길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없었습니다. 매일 저녁 식탁에는 5명이 둘러앉았어요. 준호, 민수, 박금순 할머니, 이순자, 그리고 수연이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선생님이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한테도 말해줬어요. 뭐라고 했는데?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요. 준호의 가슴이 뭉클했어요. 한편 조성민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어요. 납치, 감금, 협박 등 여러 죄목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 조성민은 개인적 욕심을 위해 무고한 아동을 납치하고 가정을 파괴한 중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정에서 조성민은 마지막까지 반성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의는 승리했습니다. 최민호가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사장님, 조성민 1심 판결이 났어요. 15년입니다. 다행이네요. 이제 정말 끝난 거군요. 민수는 아버지의 회사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빠, 회사에서는 뭐해요? 건물을 짓는 일이야. 사람들이 살 집, 일할 곳을 만드는 거지. 저도 나중에 아빠처럼 될 거예요? 네가 원한다면. 하지만 꼭 아빠와 같은 일을 할 필요는 없어.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돼. 민수가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어요. 저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저처럼 길을 잃은 아이들을 찾아주는 일요. 1년이 지났어요. 민수는 완전히 새로운 생활에 적응했고 가족들도 모두 행복했습니다. 박금순 할머니는 큰 집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계셨어요. 이순자와 수연이도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었죠. 할머니, 요즘 어떠세요? 좋지. 우리 민수 웃는 모습 보는 게 가장 행복해. 수연이는 민수의 진짜 누나가 되었어요. 둘이 함께 놀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친남매 같았습니다. 민수의 10번째 생일이 다가왔어요. 사실 민수가 실종되었던 4년 동안 준호는 생일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민수야, 올해는 특별한 생일 파티를 해주고 싶어? 정말요? 친구들도 불러도 돼요? 물론이지.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생일 파티 날 집에는 민수의 새 친구들과 선생님들까지 찾아왔어요. 모든 사람이 민수의 회복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민수 생일 선물로 준호는 가족 모두와 함께 부산 여행을 계획했어요. 정말 바다에 가는 거예요? 응, 4년 전에 가지 못했던 그 여행을 이제야 하는 거야. 해운대에 도착했을 때 민수는 감격했어요. 와, 꿈에서 봤던 그 바다다. 가족들이 모래사장에서 모래성을 쌓았어요. 이번에는 누구도 사라지지 않을 거였어요. 아빠,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민수야. 바닷가에서 준호와 민수는 특별한 약속을 했어요. 민수야, 아빠가 약속할게. 이제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저도 약속해요, 아빠. 절대 아빠 곁을 떠나지 않을게요. 두 사람이 꽉 껴안았어요. 파도 소리가
그들의 약속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금순 할머니와 수연이, 이순자도 함께 바다를 바라보며 행복해했어요. 우리 정말 가족이 된 거죠? 수연이가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는 영원한 가족이야. 준호가 대답했어요.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는 가운데 새롭게 만들어진 이 특별한 가족은 서로를 꼭 안고 있었어요. 4년간의 아픔은 끝났고 이제 새로운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사랑과 더 따뜻한 가족을 얻게 된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디서 무엇을 하며 들어주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하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